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올 뉴 일당백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아입니다. 네, 저희 일당백이 이제 계속해서 시즌 2 이후에 네. 아주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팬분들이 진행하시는 일당백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와 함께 우리 정박님이 두 분이 진행하시는 네. 또 일당백도 해보고 다양한 분들과 함께하는 일당백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일당백은 어떤 문화의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이야기들 좀 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책이면서도 영화로 훨씬 더 유명한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아마데우스죠. 네, 아마데우스. 네, 우리가 흔히 영화로 아마데우스로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피터 셰프의 희곡이죠. 음. 원제가 본래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마데우스로 이렇게 출판되어 있죠. 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원제인 그렇죠. 네, 그런 희곡이 있었고 그걸 이제 당연히 영국도 아마 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로 만든 게 아마데우스. 그렇습니다. 84년에 만들어졌죠. 84년. 네. 그 아마데우스. 아무래도 음악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 또 마에스트로 남아의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마데우스란 영화는 보셨죠, 당연히? 네, 그 예전에 네. 정말 어렸을 때 그냥 클래식 영화니까 클래식 음악가 영화니까 한번 봤었고 네. 그리고 이게 요즘 어떤 음악회들이 있냐면 이제 필름 콘서트라고 네. 무성 영화처럼 스크린에 그냥 영화를 띄워놓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오는 음악들은 실제 라이브 연주로 진행하는 음악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 4년 전에 네, 그 아마데우스 필름 음악회에서 그거를 이제 옛날 그 어때 홀에서 한번 본 적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가끔씩 이제 심심해서 한 번씩 보면 네. 또 음악도 다채롭게 들을 수 있고 재밌더라고요. 네. 정말 영화로 아주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손꼽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85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렇게 흥행은 못했죠 아마. 그렇지만 그 당시에 뭐 영화 예술 특히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뭐 네. 선풍적인 바람이 불었죠. 아 그래요?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가수 조영남 씨가 이 영화 보고 나서 완전히 뭐 자기가 이 생애 이런 영화를 못 봤다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당시 뭐 그리고 그 당시 학계 문화계 여러 사람들이 이 영화에 상당히 정말 많이 공감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모차르트라는 어떻게 보면 음악사의 전무후무한 천재를 다뤄가지고 이 천재와 평범한 사람들 간의 어떤 그 갈등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좀 더 호응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천재랑 보통 사람의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랑 살리에리라는 그렇죠, 게 맞습니다. 이제는 뭐 아주 재능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약간 질투하거나 뭐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이제 모차르트랑 살리에리. 그렇죠. 이게 또 재밌는 게 네. 그 영화가 나오고 샬리에르 신드롬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영화 보면 굉장히 그 질투하잖아요. 이 천재적인 재능을. 그래서 사람을 질투하고 그렇게 시기한다 해서 샬리에르 신드롬이 생겼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반대편에 혹시 그 모차르트 이펙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모차르트 이펙트?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천재 음악가니까 뭐 태교 음악으로 이 음악을 듣거나 이런 효과들 그러니까 이 상반되는 게 영화에서도 잘 나와 있고 그렇죠. 이 현상으로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주 그런 거 얼핏 기억이 나요. 그 임신하신 분들이 그렇죠. 유독 모차르트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토벤 음악 들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음악도 뭐 물론 이제 들으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유독 모차르트 음악을 태교 음악으로 아예 옛날에 테이프 같은 것도 좀 나왔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아들 좀 천재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욕망도 좀 있으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운을 받으면 또 좋잖아요. 그때는 뭐 워낙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도 그 어떤 유기농 식물 키우고 하는 분들은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란다 맞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또 일각에 아주 비판적인 분도 많죠. 그러면 뭐 모차르트 이펙트라든지 비발디 이펙트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이 무지치 악단 같은 경우는 뭐 1년 365일 그 비발디 음악만 연주하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아졌다는 걸 느꼈냐 이거죠. 아무도 안 느낀다 이거죠. 그러면 클래식 하는 음악 연주하는 분들은 다 머리 좋아지고 다 인격이 좋아지느냐. 유감스럽게도 예체능 음악 입시 비리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보면 이게 과연 그러냐 뭐 또 비판적인 의견도 많죠. 네네. 뭐 아마 그거 듣는다고
똑똑해지는 건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유독 일본이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식물에 음악 틀어주고 아니면 뭐 욕하고 아니면 뭐 좋은 말 써놓고 실험하는 거를 일본 같은 데서 유독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많이 그렇죠. 합니다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네. 발달한 게 혈액형으로 뭐 테스트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고 방식들이거든요. 사실 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주술적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일단 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그리고 이제 그 원작이 되는 아까 네. 살리에르와 모차르트, 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희곡. 네. 정확히 이름이 살리에리예요, 르예요? 제가 뭐 책을 보니까 살리에리로 돼 있는데 뭐 네. 이게 예전 나온 책도 있고 그러니까 이 표기법에 따라서는 인명이 좀 달라지니까. 네, 샬리에리 뭐 이렇게 예. 표기를 아, 많이 또 쓰더라고요. 샬리로 갑니까 여기는? 샬리에리. 네. 아, 샬리에리. 네. 아, 살리가 아니라 샬리군요. 아니 뭐 저도 이제 정확한 발음이 그쪽은 또 네. 아주 영어권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권 아닙니까? 그 이태리 사람이에요. 살리에리는 이탈리아 네, 사람이고 이태리 이제 사람이고. 활동은 오스트리아에서 했으니까. 네. 하여튼 발음이 뭐 익숙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살리에리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영화 아마데우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보시고 오늘 방송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 영화는 아마 지금 네이버 같은 데서는 못 보죠. 네. 아마 넷플릭스에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저도 간신히 어떻게 힘들게 구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구하신 건 아니겠고. 하여튼 뭐 참 네. 영화가 깁니다. 네. 3시간 되죠? 3시간 정도 됩니다. 네, 네. 3시간 정도 되는 영화고 영화 스토리는 뭐 복잡하진 않아요, 사실. 네. 그 살리에리가 죽기 전에 이제 뭐 성직자가 찾아와서 뭘 고백하세요, 뭐 고해성사하세요 했더니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제 이러면서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이제 백으로 쭉 돌아가면서 그렇죠. 과거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영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천재라 자기는 그걸 늘 이렇게 좀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하다가 결국은 도대체 신이 이런 모차르트에게 능력을 준 거에 대한 배신감 이런 걸로 이제 결국 거의 죽음에 이르게, 뭐 직접 죽였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렇죠. 거의 죽음에 이르게 이제 네. 했다는 게 요 영화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예. 이건 뭐 사실 내용은 3시간까지 갈 건 없었는데 근데 워낙 이제 뭐 여러 장면들이나 음악 같은 게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3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영화였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주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천재와 범인이랄까 신에 의해서 어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네네네. 못한 자의 슬픔 뭐 이런 것들 항상 반복되는 주제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 광장의 소설가 이 최인훈 선생이 네네. 그 성라울전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성라울전? 성라울전에 라울전인 같습니다. 라울전. 라울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그 랍비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오히려 자기와 가장 어떻게 보면 대척적인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불렀죠.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 사울이 정말 잘 나가는 랍비였단 말이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사울이 오히려 신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결국 사도 바울이 되고 자기는 결국 선택을 못 받고 그래서 나중에 미쳐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신은 오히려 저렇게 진실하고 신에게 순종하려고 했던 라울한테는 은총을 안 내리고 당신같이 오히려 그 예수를 탄압하려고 했던 사람은 또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냐 이러니까 그 사울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네. 옹기장이가 옹기를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그것은 옹기장의 마음이다. 신의 마음이다 이거죠. 네. 상당히 냉정한 이런 주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특히 예술가들은 이게 민감하잖아요. 네. 보통 예술가들 우리가 좀 이건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잘못 형성된 낭만적 예술가관이라고 하는데 네. 뭔가 외부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막 천재적인 피를 받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갑자기 막 악상을 써내려가고 악보에 글을 쓰고 그림을 미친 듯이 유갈기고 대작이 탄생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많죠. 스토리가 굉장히 좀 우리를 아주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상투적이죠. 네, 그죠? 이제는 좀 상투적이죠. 근데 그게 사실 결국은 이게 결국 18세기, 네. 19세기에 이런 천재관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천재에 대한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전엔 뭐 천재라고 할 때 우리가 지니어스 이렇게 말할 때 네. 이게 뭐 하나의 어떤 지금 같이 우리가 아주 뭔가 그 고귀한 어떤 걸 부여받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고 들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서 네네. 이런 것들은 한 18세기 이때 형성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결국 이 여러 가지 설은 나오는데 네. 결국 제가 보니까 결국 신분제 사회가 해체되고 네. 귀족이나 왕족 중심의 혈통 이런 신분제 사회가 해체되면서 네. 결국 인간이 집단이나 가족에 소속돼 있다가 이제 개인으로 쓴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집단의 능력 속에 집단보다 개인의 어떤 능력이 더 탁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개인주의의 어떤 가치관.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천재잖아요. 집단을 압도하는 천재. 개인. 네. 그래서 천재가 좀 나오는군요. 근데 이제 고르면서 결국 음악 그 예술 분야에서는 이제 그것들이 천재들이 좀 많이 나오고. 핸델인가요? 핸델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모차르트가 완전 대명사. 핸델 이쪽은 요기가 이제 전문입니다. 아, 네. 하여튼 남아의 선생님이. 네. 핸델 천재입니까? 핸델 그러니까 천재 개념보다 그냥 그때 인기 음악가. 그 당시 인기 네. 음악가. 모차르트는 천재입니까?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확실히 천재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왜 천재? 그러니까 이제 정박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뭐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저희가 바흐를 천재라고는 안 그러거든요. 네네네. 고장이라고 그러지만 바흐는 거장이고 천재는 아니다. 네. 그리고 베토벤도 천재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음악가들을 보면 이제 각자 뛰어난 영역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이제 교향곡, 뭐 바흐는 교회 음악, 핸델은 이제 광범위하게 다 만들었었는데 유일하게 클래식의 모든 장르를 다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모차르트였습니다. 교향곡이건 뭐 오페라 모든 분야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페라랑 교향곡의 차이가 이제 그냥 장르 차이보다도 문화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 오페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유연성이랑 그리고 교향곡은 아무래도 그 독일권에서 많이 그 생긴 음악이기 때문에 그 뭐 화성의 진행, 그러니까 텍스트가 완전히 다른데 이 두 가지 장르를 모두 뛰어나게 만든 사람이 그 모차르트다. 오페라가 오퍼스. 네, 복수형. 오퍼스가 뭐죠? 그 작품이라는 뜻인데 그 복수형의 오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베토벤도 오페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오페라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악기 음악, 이제 뭐 협주곡이라고 하죠. 협주곡, 교향곡, 오페라, 그리고 뭐 현악사중주 이렇게 실내악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를 하는데 소규모의 음악들, 그러니까 모든 음악들이 다 정말 걸작이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는 모든 장르를 다 이렇게 걸작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천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찍 단명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0대 때까지 이런 걸작들을 다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거는 사실 천재가 아니고서는. 네. 실제로 그러면 작품 수도 많아요, 모차르트? 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 공개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교향곡 41개. 교향곡만 41개요? 오페라 22개. 사중주 20개, 협주곡 30개. 근데 이게 지금까지 다 유행하고 연주되는 음악들이 이런 거고, 그가 만들었던 뭐 소품, 뭐 이렇게 이런 음악들은 아직 더 있는 측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네. 네. 근데 그 만든 교향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대체로 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굉장히 뛰어난 음악들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천재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재관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봐야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칸트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칸트가 천재는 예술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감성을 가지고 이성의 어떤 그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자기가 설명할 수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제시는 하는데 그리고 그걸 남한테 뭐 설명을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스스로 자의식 의식하면 안 되니까 이건 예술밖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모차르트 천재관의 아주 비판적인 분이 백진영 교수님이라고 책까지 내셨는데 모차르트 신화를 벗겨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 책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제 19세기 천재관만 해도 그런 식의 뭔가 자꾸 인스피레이션을 받아가지고 뭔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수학자 포앙카레 이야기를 빌려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포앙카레? 네. 하여튼 수학자, 포앙카레. 음식 이름 아닙니다, 남아있는. 포앙카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통 하죠. 이제 그 천재관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레카라고 하는 어떤 천재적인 발상, 뭐 이런 어떤 나오는 것들이 뭐 이거는 하나의 의견이죠. 포앙카레 의견인데 결국 하나의 어떤 아주 고도로 어떤 정신적인 집중을 하다가 그것들이 이제 피곤에 절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휴식 방법, 뭐 푹 잠을 잔다든지 아니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 그러니까 아주 고도로 정신적인 피로와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실패를 경험하다가 그게 어떤 육체적인 휴식을 취할 때 그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감 같은 게? 영감이란 것들. 그러니까 영감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뇌가 스스로 생각해낸 능력이라는 거죠. 본인의 어떤 노력 같은 걸로 아주 극한까지 밀고 나가서 그렇죠. 그게 이제 잠깐 쉴 때 거기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한 것도 계속해서 이제 이 왕관에 들어간 금이 뭔지 골몰이 하다가 목욕을 하다 갑자기 이 부력을 발견해내고 또
쿨레입니까? 그 화학자 벤젠의 분자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 결합 구조를 설명하다 고민하다 꿈에서 갑자기 뱀들이 꼬리를 물고 넘어지는 거 보면서 탁 생각이 나고 목욕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결국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의식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것들이 내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뭔가가 어떤 그것들이 점화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겉에 볼 때는 와 저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뭔가 휘리릭 하더니 뭔가를 써내고 한다. 이렇게 겉에서 볼 때는 저러니까 저거는 뭔가 천재 같다. 천재가 아니냐. 물론 뭐 동양에도 천재관은 세 가지가 있죠. 본래 이제 공자 말씀에 생이지지라고 날 때부터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거고 근데 이제 세 번째 경우는 권위지지 아무리 배워도 곤란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아무리 배워도 안 되는 친구도 있긴 있죠. 뭐 있긴 있죠. 그걸 다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천재가 없다, 바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의견으로 이제 너무 한쪽이 과도하게 이제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는 이게 영화에서 보면 그냥 써내려 가잖아요. 그렇죠. 막 골몰이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알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문헌에 그렇게 됐다는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막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모차르트가 이제 음악 기준을 봤을 때 가장 뛰어났던 게 뭐냐면 흔히 저희가 이제 초견이라고 그러거든요. 악보를 처음 보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초견이라고 그러는데 악보를 처음 보고 바로 연주하는 이제 초견 능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굉장히 뛰어났고 모차르트가 연주도 잘했군요. 그 이제 모차르트가 천재로 알려지게 된 거는 사실 어렸을 때 연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레오폴드 모차르트라고 짤츠부르크 그 궁정 악장 부음악 감독이었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모차르트 말고 모차르트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보니까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뭐 음악으로 연주 그리고 아들도 뛰어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연주 투어를 다녀요. 아빠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그리고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도 안 보내고 오로지. 그래서 그 연주도 뛰어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우리가 절대음감 상대음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기억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빡빡한 음악 교육을 받다 보면 정확한 음정이 머리에 기억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정도 뛰어났고 귀도 예민했고 그다음 초견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대요. 어떤 악보를 그릴 때 그냥 머릿속으로 이미 구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뭐 받아 적듯이 실제로 영화 이제 찰리에리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더 붕괴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작곡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많이 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너무 반론했습니까? 빨리 나가면 좀 그런데 이거 제가 뭐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또 연구한 사람 아니고 찾아보니까 그 백진현 교수님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백진현 뭐 하는 교수님이에요? 신라대 음악가 작곡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책을 만들어진 모차르트 신화 해가지고 바로 신화 깨네 여기서. 그러니까 모차르트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 이거죠. 이게 사실 자기가 보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모차르트 마케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요? 그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말씀하신 영화에도 나오지만 모든 건 다 내 머릿속으로 들이고 나는 받아 쓰기만 하면 된다 라든지 아니면 4살 때 작곡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지금까지 모차르트 연구한 학자들 뭐 이분의 견해입니다. 연구 논문 아주 많은데 뭐 치사 선택을 이분이 했을 거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결국 4살 때 작곡했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어릴 때 말을 좀 배워가지고 말 가지고 문장 만드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작곡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해도 한 6살 정도일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천재래도. 그렇죠. 예전에 우리 탤런트 코드라는 책을 했는데 그 유명한 천재 브론테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폭풍의 언덕, 제니 어스틴 자매도 그 어릴 때부터 천재가 아니고 계속해서 뺏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글들이 나중에 이제 천재가 됐다는 거죠. 음악을 막 계속 들려주니까 애가 그냥 흥얼 거렸는데 그걸 작곡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곡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컴포지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작곡은 하나의 건축 설계와 같다. 고도의 어떤 우리가 음의 고절할까 일종의 수직적인 게 있고 장단, 음의 수평적인 수직과 수평 구조 속에서 다양한 악기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이거 하는 게 작곡인데 이거를 하나의 어떤 그 4살 5살짜리가 지금 악기 특성을 모르면서 그 뭐 간단한 정도야 받아 쓰고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 투어를 다 해내야 되니까 자 신동이 나타났다 해야지 장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동 우리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옛날 강호동 무슨 쇼에서 신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연주의 기법, 기술이라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어린애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정확한 음악 교육 같이 이루어지면 폭발적으로 느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그것들이 너무 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좀 불편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 초기에 금반 음악도 결국은 나중에 아버지 레오폴드의 곡으로 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모차르트의 곡으로 나왔던 것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작곡해놓고 애한테 야 이거 네가 한 걸로 해 이렇게 그렇게 이제 여기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자료를 보면 어렸을 때 이제 뭐 작곡했다는 게 진짜 우리가 음악을 작곡한 게 아니고 뭐 8마디, 6마디. 근데 그것도 이제 모차르트가 누나 하는 거를 보고 이제 피아노에 어린애가 앉아서 띵띵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누르는 게 아니고 어떤 멜로디 선율을 누르니까 그거를 이제 그 아빠가 기록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동으로 볼 거냐, 천재로 볼 거냐. 근데 어떤 천재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근거를 찾겠죠. 얘는 6살부터 이랬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 재밌네요. 제가 지금 책임 있게 뭐 근거보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뭐 비슷한 이제 뭐 맥락에서 아까 음표를 머릿속에 담아서 한 번에 터뜨려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뭐 다른 책입니다만 그걸 보통 작곡을 공부한 사람들은 짧은 선율이라든지 약간의 화성적 반주는 가능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그 음악의 어떤 조개 능력이나 탁월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결국 교육과 훈련으로 가능해진 거다. 그러니까 탈리에리도 계속 영화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정말 음악을 모르는 정말 무식한 사람인데 이 모차르트에게는 그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최고의 교사가 있어가지고 저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막 금반 악기를 이제 결국 그 모차르트 사후에 많은 이제 그 음악 잡지죠. AMC인가? IMG. 그 음악 AMZ 우리 영어식으로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모차르트에 관한 좀 그 모차르트 부인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뭐 작곡을 할 때 그 클라비어라고 합니까? 금반 악기를 그 아예 눌러가면서 작곡도 안 했다고 나왔는데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사보를 할 때 우리가 악보를 뭐 추출한다든지 뺏기고 좀 이거 쓸 때 하면서 잡담할 수도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나서 와 저 천재다. 저거는 뭐 농담하면서도 동시에 머리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사실 모차르트 악보 여러 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진 흔적들이 좀 나오거든요. 잉크 한 방울이 이게 뭐 잘못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망설이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이 보면 돈 계산한 흔적도 많이 나오거든요. 돈 계산? 예, 뭐 모차르트가 이제 돈 이제 이런 것들 계산한 숫자 계산한 흔적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영감이 들어가고 미친 듯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다가 또 돈도 내가 이번 달에 얼마 쓸지 나가지. 이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뭡니까 수정 가피라는 흔적 있죠. 쭉쭉 가위표 치고 이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 좀 보면 모차르트의 그 악보 중에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작곡된 흔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한 1, 2년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좀 모차르트 마케팅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죠. 평범한 사람들 백날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게 선남선녀가 나와가지고 야 뭔가 뭐 새로운 사건을 겪고 이런 걸 우리가 재미있어 하지 뭐 평범한 사람들 나가 이웃집 형님 누나들 나가 하는 이야기 별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사실은 당시에 빈 사회에서도 일종의 아이돌이었고 그러니까 부인하고 관계가 막 지금 요즘 막 스캔들 우리가 숙덕숙덕 하듯이 그런 산업으로 그때부터 만들어졌고 지금 이게 계속 결부돼 가지고 결국 인간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그 자꾸 받아들이니까 이 신화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쟁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혹시 우리 저 남아의 선생님이 모차르트의 이 노래만큼은 아마 천재가 아니면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생각할 만한 음악 혹시 있으시면 잠깐 한번 좀 들어볼까요? 여러 노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차르트의 뭐 유명한 노래들. 아까 뭐 피가로의 결혼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근데 수많은 음악 가운데 남아의 선생님이 뭐 좋아하는 음악도 좋고 아니면 야 진짜 이 음악 정도는 웬만한 재능 갖고는 이거 만들기 어려운 음악 같다. 혹시 이렇게 얘기해 주실 만한 모차르트의 노래 뭐 있을까요? 글쎄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비교 대상이. 왜?
어떤 음악이 좋고 안 좋고 판단이 쓴 다음에 모차르트를 들었을 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 이래서 천재다 이렇게 비교 대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모차르트 음악 하나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진짜 천재다를 아하. 얘기하기가 애매하긴 좋습니다. 해요. 그러면 남아의 선생님이 좋아하는 모차르트 노래 하나 중간에 한번 잠깐 듣고 가고 싶어서 네, 그래요. 예. 제가 하나 유튜브에 보면 아. 그 아마데우스 그 사운드 트랙 그것만 모아놓은 게 또 네 있어요?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마데우스란 영화 안에 있는 그 노래 중에 하나겠군요. 네. 목관악기 그냥 목관 앙상블이라 그러는데 네. 그 시대 때 어떤 오케스트라 현악기가 아니고 관악기들만 가지고 만든 그 앙상블 음악이 있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살리에르가 막 감탄하는 장면이에요. 네네네. 자기는 이런 네네. 거 도저히 생각을 못했는데 무심코 호른이 들어왔다가 어디선가 오보에가 나오고 네. 클라리넷이 그대로, 나오고 막 네. 이런 영감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도 그때 그 음악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세레나데인데요. 네. 보통 이제 세레나데는 이제 밤의 음악이라는 지칭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그 영화 초반에 샬리에르가 이제 모차르트가 굉장히 천재고 누군지 궁금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 와서 그 여자와 막 이상한 저질 농담하고 하면서 그 환상이 확 깨지면서 그때 밖에서 갑자기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이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차르트 그 짤츠부르크 네. 대주교가 왔는데 음악이 시작해야 되는데 모차르트는 뒤에서 그렇죠. 딴짓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깜짝 놀라서 뛰어가면서 네. 만약 자기가 지휘했을 때 음악이 이거고 아. 이 음악이 끝나고 이제 불려가서 혼나잖아요. 네, 모차르트가. 네. 그때 샬리에리가 몰래 그 이제 악보를 보면서 이제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모차르트가 나와서 악보를 휙 빼가서 갑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때 나왔던 음악인데 진짜 그 샬리에리가 감탄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네. 궁정음악가니까 자기도 실력이 있고 많이 음악을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생각을 자기는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조합으로 이런 색채 이런 음악 멜로디를 만들어낼까 이렇게 감탄하는 네. 네, 그거 보고 저도 야, 참 또 저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순수 자기 창작인 거잖아요. 네네. 어떤 그 전에 뭐 가이드라인도 없었을 네네. 거고 어떤 스타일도 없었는데 조합으로 이런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게 참 뛰어나긴 했다. 네. 요 노래가 뭐 제목이 따로 있습니까? 네, 세레나데 그러니까 목관악기를 위한 세레나데. 아, 목관악기를 위한 세레나데. 그 클래식 음악은 그 제목들이 대충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뭐 밥만 잘 먹더라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제목이잖아요. 음악 제목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 노래들을 보면 네. 뭐 그냥 숫자랑 뭐 알파벳 이렇게만 네, 되어 있는 네, 것도 네. 좀 많은 것 같고 그냥 교향곡 뭐 몇 번.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좀 낯설 뿐이지 네. 제목들이 되게 별뜻 아니에요. 직관적이에요. 그 모차르트 교향곡 1번, 네. 모차르트 교향곡 3번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피아노와 누구를 위한 협주곡 그러니까 1번, 네. 2번. 그렇죠. 결국은 음악이라는 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매체니까 네. 오히려 아, 언어를 언어가 통한 필요- 그렇죠. 언어가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숫자로만 그냥 기록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자, 여튼 모차르트의 방금 거는 목관악기를 위한 세레나데. 네. 이걸 한번 좀 살짝 들어봤고, 하여튼 우리 남아의 선생님은 네. 여러 그 음원 중에도 가장 음질 안 좋은 것만 골라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잡음이 그렇게 많은? 아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가요? 예, 이거 형식을 뛰어넘은 그 예, 이어폰으로 들으면 괜찮은데 자체 스피커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뭐 이런 음악도 좀 들어봤고, 그러면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근데 이 살리에리가 저는 이제 볼 때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좀 없으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살리에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뭐 얘기도 좀 있고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보다 그러니까 완전 동년배입니까? 아니면 좀 나이가 훨씬 더 많은가요? 나이가 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살 살리에리가? 정도? 예, 살리에리가. 20살까지는 아니고 네. 그 영화상에는 한 대충 그렇게 좀 나오긴 하는데. 예. 한 6살 정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살리에리가. 1756년생이고 모차르트가 네. 살리에리는 1750년생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네네. 물론 이게 기록마다 또 50년생이다, 54년생이다 있는데 그러니까 모차르트하고 한 자릿수 정도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아니고 영화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네, 것처럼 네, 이렇게 네. 좀 나오긴 했었는데. 네, 네. 예. 자, 그래서 살리에리에 대한 뭐 기록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살리에리는 근데 그 이제 그 시대를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음악가는 아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뛰어난 음악가인데 이제 비교 대상이 모차르트여서 그렇고 궁정 뭐 거기 할 네, 정도면 궁정 음악 감독까지 네, 한 거 악장, 보면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이태리에서 만났던 선생님이 그 프란츠 2세 황제 그 궁정 부음악 감독으로 네. 갔다가 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임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음. 살리에리가. 네. 근데 결국엔 이제 궁정 악장까지 갔다는 거는 어떤 실력이 보장이 그렇죠. 됐으니까 승진을 한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아주 떨어지는 실력은 아니었을 거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 사실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그 부인이 콘스탄체가 그 모차르트가 이제 아들 둘을 영화에서는 뭐 아들 하나 나오는데 아들 네. 둘을 남긴 걸로 돼 있는데 네. 첫째 아들은 공무원이 됐고요. 둘째 아들이 이제 음악을 했는데 그 바로 콘스탄체가 그 둘째 아들 음악 교육을 살리에리에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설정되듯이 그건 네. 뭐 서로 업무 이거는 좀 영화적 허구고 근데 이제 뭐 주경철 교수님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은 나와요. 근데 베토벤의 기록에 따르면 1815년에 다 같이 살았었어요? 그리고 베토벤이 조금 더 떨어지죠. 좀 더 뒤에 사람이고. 뒤에 사람이고 네. 하이든이 좀 더 앞이고 하이든. 예, 하이든이 좀 더 앞이고 모차르트가 중간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베토벤의 기록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살리에리가 미쳤다. 자기가 지금 뭐 베토벤을 독살했다고 저렇게 미쳐가지고 저렇게 말을 실제로 그런 말 했구나. 그런 기록이 있다고 이제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푸시킨 러시아의 그 푸시킨이 이제 네. 그런 지금 말씀드린 바로 오늘 우리 아마데우스의 이런 것들 관련되는 그걸 또 작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재미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보니까 너무 재미있잖아요. 야, 이 천재를 시기한 범인의 질투 그리고 그것이 낳은 비극적 파멸 이런 네. 게 딱 완전히 이게 삼류 드라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게 그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가 사실 네. 좀 그 지난번에 우리 김준 박사님하고 영화 제키 만들었는데 네네. 사실 그 김준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케네디도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사실 업점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사실 제키가 정말 잘 만들었다는 거죠. 이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케네디에 대한 신화를. 그렇죠. 바로 콘스탄체도 우리 남편 신화를 만들어냈다는데 아주 일조했고 그러면 결국 이런 게 좋잖아요. 평생 가난과 불운에 쩌들어 살다가 결국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이런 나이에 요절했던 이 예술가를 아시나요? 이러면 이게 돈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니, 돈이 된다기보다 영원히 음악 역사에 남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남긴 업적보다는 우리도 항상 그 좋아하는 게 그 반고우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아무도 남이 안 알아줬는데 그래서 결국 자기 귀도 자르고 비운 속에서 결국 죽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뭔가 더 우리 사람들 이야기를 소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심리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살리에리랑 모차르트와의 관계는 영화는 약간 좀 극적인 걸 위해서 좀 과장을 좀. 그러니까 영화는 아예 픽션이에요. 네, 픽션이고, 아예 픽션이에요? 아예 픽션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샬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할 일도 없었대요. 왜냐면 궁정 음악 감독이니까 너무 잘 살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윤택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차르트가 보면 모차르트 이제 시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 아빠랑 같이 유럽 투어 다니면서 이제 신동 투어를 다닌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일기고. 네. 그리고 이제 독립해서 비엔나에서 정착했을 때 이렇게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 영화의 배경은 이 뒤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그 비엔에서는 샬리에리가 최고고 이제 모차르트는 신동이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좀 그 시대에 이제 몰입을 해보자면 나는 돈도 많고 직장도 안정적인데 얘는 이제 뛰어나지만 프리랜서거든요. 비정규직이거든요. 얘는. 근데 왜 정규직 안 됐어? 이 정도 뛰어난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신동이면 한번 좀 초청해서 연주할 만은 한데 관리가 안 되는구나. 채용을 하자니 그건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귀족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이제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이게 또 포인트 같긴 한데 이 모차르트의 웃음소리가 굉장히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차르트 웃음이 뭐 어떻게 표현하지? 하하하하 막 이렇게 완전 보면 야 진짜 이상한 애 아니야? 이렇게 계속 웃거든요. 시종일관. 근데 음악 얘기할 때만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톤들은 야 제 문제 있는 거 부담스러울 정도의 그런 약간 모자른 듯한 그런 이미지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차르트의 목소리 두 가지 톤을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신동이고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훈련된 천재인데 그러면 그 시기에 친구도 없을 거고 어떤 사회성도 떨어졌을 거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겪어야 되는 사회성을 못 겪은 상태에서 성인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들, 문제들 이런 게 그 웃음소리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이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그 사실 모차르트를 좀 일부에서 어떻게 좀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일종의 변태다. 분변? 그 일종의 스케톨로지 이런 뭐라고 합니까? 그 분변학적인 변태 코드를 좀 가지고 있다. 네. 맨날 편지 보면 뭐 네. 맨날 미주알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 그래요? 이야기 나오고 맨날 뭘 사가지고 너 얼굴에다가 똥을 뿌리고 뭐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지금 말씀대로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네. 예를 들어 좀 돈이 없다든지 뭐 부인이 아프다든지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뭔가 자기가 본인이 지금 말씀대로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연습들, 그리고 그 당시엔 또 그런 뭐 등 이야기 하는 게 네. 일종의 어떤 당시 뭐 찰즈부르크라든지 그 사이는 그렇게 뭐 요즘식으로 네네.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뭐 어떤 분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완전 천하에 저는 불상놈들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애들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욕하고 언어 쓴다고 해서 쟤들이 지금 천하에 그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자꾸 그 표현 하나를 가지고 막 모차르트를 이렇게 이렇다 이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근데 그런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네. 그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렇죠. 보고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또래하고도 다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압력을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창 어렸을 때 칭찬만 받았을 거고 네. 찬사만 받았을 거고요. 왜냐하면 네. 귀족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천재라고는 안 보는데 네, 네. 이제 신동 가까운 뭐 눈 가리고 피아노 치고 네네. 그러니까 그 또래는 못하는 것들을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찬사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관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항상 칭찬만 받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또 슬프게 본 장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모차르트의 심리 상태 그리고 이런 모차르트가 이랬을 것이다 하는 근거들이 사실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투어를 다니면서 이제 누나랑 주고받았던 편지들 모차르트가 네, 그 몇백 통이 남아 있대요. 그래서 그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편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라는 단어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할 때도 뭐 지금 이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걱정 마세요, 뭐 잘 될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이제 이게 보면 성인이 아빠랑 계속 이런 어떤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들. 네, 네. 근데 이게 영화 언제 나오냐면 그 영화 중간에 아빠가 불쑥 찾아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이제 네. 집에 갔더니 술병 널브러져 있고 하인도 없고 한심하니까 이것도 얘기하다가 이제 모차르트는 계속 이제 변명하고 하다가 뭐 집에 하녀는 그러니까 아니 뭐 있는 그 충분히 부를 수 있는데 그 콘스탄테가 혼자 사는 거 좋아한다. 그 다음에 너 재정 상태는 어때 물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했는데 딱 그게 그 편지에 맨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인간 쪽은 좀 덜 성숙하지 않았나 그게. 네네네. 그러니까 음악은 천재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그런 안타까움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좀 또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 같은데. 반론 제기합니까? 오늘 갑자기 토론이 됐는데. 아니 이거 뭐 제가 그거 하자는 거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제가 갖고 온 자료에 따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에 따르면 네. 그 사실 모차르트가 아주 규칙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닌데 영화에서는? 그 영화에는 막 술병이 어지러져 있고 네.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그 모차르트 하루 일과를 이게 보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지고 7시까지 몸 단장을 하고 9시까지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교습을 한다는 거죠. 레슨하고. 그 영화에 보면 교습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는데 네. 그 남은 기록을 보니까 죽기 몇 년 전까지 계속 매년 두세 명 정도는 계속 교습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에 초대가 없으면 집에서 점심을 먹고 그다음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는 오후 5시, 6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보통 오후 9시까지 또 일을 하고 네. 근데 조금 이제 새벽 1시까지 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회사원처럼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도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러닝하고 걸수하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 뭔가 막
오늘은 밤을 새고 오늘 미친 듯이 잠을 자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규칙성 속에서 이제 결국 천재도 이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을 통제하는 사람이 생활 태도가 그렇게 난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가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관념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고 요즘 많이 보거든요. 모차르트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닌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왜곡된 이야기의 근원지를 찾아보니까 부인 콘스탄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화 만들기. 신화를 만들어야 되고 또 당시에 또 모차르트가 죽었을 때 막 빚이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죠. 요즘 치면 몇십억 빚을 졌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요셉 황제가 경고를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나름대로 돈도 챙겨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부인을 불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인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좀 몸이 아파갖고 여러 가지 치료비가 좀 들어가지고 한 1,500불den, 2,000불den 정도가 이제 좀 빚이 졌는데 그거는 모차르트가 연주에 한번 잘하면 1,500불den이 들어왔대요. 연주 한 번 하면 한두 번 하면 끝나는 돈이라는 거죠. 그 정도 빚은 아니었고. 그게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모차르트의 누나하고 모차르트의 부인하고가 경쟁적으로 모차르트 우리 모차르트가 어렵게 살았고 얘 돈관념 없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거고 특히나 그 아까 말씀드린 주간지 그 편집인이 모차르트 일화를 싣기 시작하면서 그게 막 계속해서 지금 정설로 됐다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는 편지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예 많이 나와요. 돈 빌려달라는 편지는 그럼 뭐 어려웠을 거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또 상식적으로 바꿔 생각하면 그게 가난의 증거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자주 할 수 있던 이유 자체는 돈을 잘 갚았다는 생각. 그래요? 반증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용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그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씀씀이가 굉장히 해뻤대요. 네네. 그러니까 버는 거 이상으로 이제 많이 썼다고요. 뭐 영화에도 나오는데 집에 당구대도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마차 타고 다니고 이제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맨날 택시 타고 다니고. 네네. 카카오 블랙. 블랙으로 타고 모범 택시 같은 거만 타고. 그러니까 그 버는 거 이상으로 많이 쓰고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경제관념으로 보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돈을 관리하고 절약하고 이런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때 음악회를 이제 공공음악회 아카데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예약제였습니다. 뭐가요? 연주회가. 네네. 오늘 모차르트가 저녁 7시에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예약을 받아서 미리 손님들을 네. 지금도 예약해요.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예매라고 보는 건데 그때 이제 아예 예약 음악회였습니다. 티켓을 미리 다 팔고 예약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공음악회가 유행이었는데 그래요? 네. 근데 모차르트는 언제나 만석? 그러니까 내가 한번 열면 아까 그렇죠. 1,000불den씩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어차피 다음 주에 땡기면 되니까 약간 이제 이런 심리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제 그런 애매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주경철 교수 글을 읽어보니까 결국 이제 모차르트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 왜 그러면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했냐 하는 걸 따져보니까 뭐 또 이 연구 결과마다 좀 다릅니다만 결국은 도박이라는 거예요. 도박을 또 안 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도박을 좀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이 좀 모자랐고 뭐 그게 이제 결국 경제관념의 부재로 볼 수 있는데 뭐 사실 또 경제관념 있으면서 도박한 부자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기업가들 외국 나가서 그죠 아주 철저한 경제관념 가지고 있지만 돈은 또 외국 나가서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 근데 결국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너무 어렵게 살다 간 거는 결국 그렇죠. 기본적으로 부인 입장에서는 좀 황제한테 가서 연금도 좀 잘 타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황제가 결국 이야기를 듣고 모차르트가 받았던 어떤 연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연금을 지급하기로 딱 결정이 나오거든요. 자, 이 연금은 몇 달 후부터 지급한다. 모차르트 미망인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기록이 나오는 거 보면 좀 잘 쓰고 잘 놀다 간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하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귀족의 어떻게 보면 하이든은 하인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만큼 왜냐하면 결국 이제 스폰 관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하이든 같은 경우도 이제 연 한 1,000불den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어떤 그 일종의 그 노년을 수입 있고 노년을 잘 보냈고요. 그리고 뭐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악보 출판업자들한테 그냥 흥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대로 너희들은 줘야 돼.
그렇게 베토벤은. 왜냐하면 이제 베토벤 시기에 오면 이미 이제 대중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딱 중간 정도 아니냐. 그래서 모차르트를 어떤 분들은 하이든의 세계에 머물면서 베토벤의 세계로 나아가고 싶었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보긴 하는데 그렇지만 모차르트도 잘 먹고 잘 놀다 간 사람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빈곤하다 이건 아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든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궁정 귀족 사람들에 의해서 고용된 게 이제 예술인이었고 그리고 베토벤 때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얼마든지 경제적인 뭘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렇지만 베토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중간 애매한 쯤이 이제 모차르트다. 그러니까 모차르트 보면 영화에도 짤즈부르크 주교한테 막 그 뭐라잖아. 내가 하인이 늦게 와서 연주를 그 하는 바람에 내가 왜 하인에게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또 모차르트는 난 그만두겠다 하니까 또 너는 이제 고용인으로서의 주제를 좀 알아라 이런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나중에 뭐 결국 그 대주교와의 어떤 그 고용 관계가 해소될 때, 그 해소된 게 우리 요즘 같으면 사표 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소됐냐면 그 대주교의 일종의 집사 역할을 하는 백작이 모차르트의 엉덩이를 뻥 하고 걷어차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고용 관계를 해소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뻥 한번 걷어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엉덩이로 획득한 자유. 네. 그렇죠. 엉덩이에 뻥 맞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좀 재밌으실 것 같은 게 하이든은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뭐 대기업 임원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였어요. 하이든이. 뭐 그 시대는 이제 뭐 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임원 정도. 그러니까 뭐 우리 예전에 한보그룹에서 내 빼고 모든 부회장 다장들 다 무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는 거의 뭐 초창기 프리랜서의 상징성. 이제 베토벤은 완전한 프리랜서가 된 거고 이제 모차르트는 이제 프리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때 이제 빈의 어떤 그때 시대적 흐름도 그랬고 상황도 그랬고 이제 어떤 뭐 소속돼 있는 음악가들 말고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 시절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어떤 직업적 위상은 이제 그 정도였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차르트의 뭐 천재설이라든지 아니면 모차르트의 가난설 뭐 이런 걸 저희가 쭉 한번 이 두 분의 이야기로 쭉 들어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영화에서도 이 천재 관련된 부분 또 가난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으니까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 또 남은 얘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남은 이야기들을 한번 2부에서 이어지는 2부에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새롭게 시작한 일당백 첫 번째 시간으로 모차르트를 다룬 영화 살리에르와 모차르트를 다룬 영화 이 아마데우스를 한번 이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이어진 2부에서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